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너무 빛날 뿐입니다. 질투라는 칼날에 찢긴 영웅남이 그가 남긴 지독한 처세의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냈을 뿐인데, 혹은 내 의견이 옳아서 소신있게 말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따뜻한 격려가 아니라 비릿한 시기와 질투 섞인 뒷말들 뿐일 때가 있죠. 특히 어제까지 형님, 동생하며 웃던 동료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내 등에 칼을 꽂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엔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넌더리가 나고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에 사무치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나를 모함한 그 인간의 얼굴이 떠올라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기분 저도 참 잘합니다. 저 또한 당신처럼 매일 사람에게 치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며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나 고민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빛나서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한 못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돌을 던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그 억울한 마음을 누구보다 깊게 안아줄 수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28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조선의 영웅이 되었지만 바로 그 눈부신 재능 때문에 동료의 시기를 받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남이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배신의 순간들을 함께 걸으며 우리가 오늘 당장 이 질투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나를 지켜낼지 그 도끼 어린 처세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어디서든 눈에 띄는 사람일 겁니다. 일을 시키면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짚어내는 예리함도 가졌죠. 그런 당신을 보며 겉으로는 대단하다, 멋지다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당신이 미끄러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과를 칭찬하는 척하면서도 은근슬쩍 당신의 실수를 부풀리거나 당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퍼뜨리곤 하죠. 이것이 바로 잘난 사람이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저주, 바로 질투입니다. 남이 장군도 딱 그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태종의 외손자라는 화려한 배경에 17살의 무과에 급제할 정도의 천재적인 무예를 갖췄죠. 하지만 그를 진짜 영웅으로 만든 건 20살 무렵이었습니다. 나라를 뒤흔든 이 시해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는 두려움 없이 적진으로 뛰어들어 난을 진압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남이는 화살을 몸에 맞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적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 서늘한 기계와 눈부신 공적을 보며 세조는 그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고작 28살의 나이에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인 병조판서 자리에 앉혔으니까요. 상상해보세요. 궁궐마당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28의 젊은 장군을요. 그의 갑옷에서는 찬란한 햇빛이 반사되었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계에서 뼈가 굵은 노회한 대신들, 그리고 남이와 함께 전장을 누볐지만 그의 공에 가려져 2인자에 머물러야 했던 동료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남이를 보며 어린 놈이 운이 좋아서 라고 수군거렸고 그가 왕의 총애를 받는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이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세운 그 위대한 공적들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옥죄는 밧줄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그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믿어주는 왕을 위해 진심을 다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회사에서 밤을 새워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처럼, 당신이 친구를 위해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넨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 진심을 고지곳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질투에 눈먼 동료들에게 당신의 진심은 그저 잘난 척이고 위선일 뿐입니다. 남이의 집 앞에는 매일 아침 그에게 아첨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잃었겠지만 남이는 그 속에서 묘한 한기를 느꼈을 겁니다. 화려한 연회장 구석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유자광이라는 인물의 시선을 느꼈을 때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유자광은 남이와 함께 공을 세웠지만 늘 남이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남이의 실수를 하나라도 잡아내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남이가 내뱉는 숨소리조차 기록할 기세로 그를 감시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당신이 겪는 직장 내 은따나 교묘한 괴롭힘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내가 잘나갈 때 내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던 사람들이 내가 잠시 휘청거리는 순간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잔인한 사실 말입니다. 남이는 그 뜨거운 질투의 용광로 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기분 아닌가요? 나는 당당한데, 나는 틀린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가슴을 치고 계시진 않나요? 남이 장군이 느꼈을 그 당혹감과 고독이 오늘 당신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는 그 눈부신 영웅이 어떻게 가장 비천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사라져갔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그 지옥의 문턱에서 나미가 흘린 피눈물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나를 지키는 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나미 장군에게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지독한 결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에 대한 강박이었죠. 그는 너무나 젊었습니다. 남들은 평생을 바쳐도 오르지 못할 자리에 고작 20대에 올라섰으니 주변의 그 수많은 노회한 눈빛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봤을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세조대왕의 눈만 가린 게 아니냐라는 독설이 담긴 수군거림이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흩날렸을 겁니다. 그래서 나미는 더 증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단순히 왕의 외손자여서가 아니라 내 실력이 진짜이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이건 오늘날 당신이 겪는 조급함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애취급하거나 혹은 운 좋게 성공한 사람으로 치부할 때 느껴지는 그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말이에요. 나미는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가혹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더 완벽한 군기를 세우려 했고 더 날카로운 정책을 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를 쓰면 쓸수록 그건 동료들에게는 주제넘은 지드로 비쳤습니다. 그는 아마 매일 밤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저들이 나를 동료로 인정해줄까? 라고 말이죠. 그의 진짜 갈망은 권력이 아니라 사실은 온전한 인정이었습니다. 가짜 웃음 뒤에 숨겨진 비아냥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능력을 존중해주는 동료 한 명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궐이라는 곳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라는 곳은 진심보다는 시기가, 존중보다는 깎아내리기가 훨씬 더 쉽고 달콤한 곳이죠. 특히 유자광이라는 인물은 나미의 이런 결핍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유자광은 나미의 거침없는 성격이 언젠가는 그를 파멸로 몰아넣을 구멍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나미는 그 덫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더 큰 공을 세우면 저들도 입을 닫겠지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동료의 질투를 잠재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한 그 결과가 오히려 그들의 시기심에 불을 지른 꼴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나미 장군이 느꼈을 그 숨막히는 압박감과 사람을 믿고 싶어 했던 그 순수한 갈망이 오늘 밤 당신의 가슴에도 무겁게 내려앉는 것만 같습니다. 그 화려했던 전성기가 지나고 이제 나미 장군의 인생에서 가장 시리고 어두운 계절인 고아 서치, 즉 지옥으로의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나미에게도 영원할 것 같던 방패가 사라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를 아들처럼 아끼며 병조판서라는 무거운 자리를 맡겼던 세조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때 나미의 나이 겨우 28이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그 서슬퍼런 시기에 나미는 보호막 하나 없이 벌판에 홀로 서게 된 거죠. 새로 즉위한 예종은 젊고 혈기 왕성한 나미를 경계했습니다. 대신들은 이때다 싶어 나미가 너무 오만하다, 나이가 어린데 권력이 너무 크다며 임금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나미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해임되어 변방의 장수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당신도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나를 지지해주던 상사가 떠나거나 내가 속해 있던 든든한 울타리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평소 나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나를 깎아내리는 그 비참한 순간 말입니다. 나미는 그때 느꼈을 겁니다. 아, 어제까지 나에게 고개를 숙이던 저들의 웃음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하는 그 서늘한 진실을요.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마다 하늘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을 그 청년 장군의 뒷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바로 그 지독한 시련의 시작인 혜성 사건입니다. 어느 날 밤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혜성은 불길한 징조였죠. 나미는 그 별을 보며 시 한 수를 읊조립니다.
평평하지 못한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다 라는 뜻의 시였죠. 그런데 그를 그림자처럼 감시하며 무너뜨릴 기회만 노리던 동료 유자광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유자광은 남이의 시 구절 중 자를 자로 교묘하게 비틀어버립니다. 나라를 평정하겠다는 의지가 나라를 얻겠다는 역모의 증거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유자광이 붓을 들어 남이의 시를 고쳤을 때 그 비릿한 웃음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드디어 너를 잡았구나 하는 그 광기 어린 집착 말입니다. 남이는 자신이 쓴 시가 칼날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외금부로 압송되어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 잊혀졌을 때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서 비웃고 있는 유자광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나? 우리가 함께 전장을 누볐던 동료가 아니었나 하는 그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당신이 겪는 가스라이팅이나 조직적 모함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의 의도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나를 고립시키는 그 악랄한 방식들 말입니다. 남이는 취조실의 그 습하고 매캐한 공기 속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문보다 더 아팠던 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나라와 동료들이 자신을 역적이라 부르며 침을 뱉는 그 현실이었을 겁니다. 남이는 아마 그곳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밑바닥을 보았을 겁니다.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고 질투 때문에 괴물이 되어버리는 인간의 그 추악한 본성 말이죠. 그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그저 나라를 걱정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그 절규가 지하 감옥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때 남이는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의 재능이, 자신의 열정이 사실은 저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억울함,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나를 괴롭히나 하는 그 고통이 남이의 핏물밴 옷자락에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남이가 역적으로 몰린 건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유자광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가질 수 없는 거대한 빛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그 빛이 부러워 당신을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려는 겁니다. 모진 고문과 차가운 추궁이 이어지던 그 지하 감옥에서 남이 장군이 마주한 건 단순히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진짜 면상이었죠.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깨달음의 순간인 별표 파인드, 발견, 별표와 그가 치러야 했던 처절한 대가인 별표 테익, 희생, 별표의 단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금부의 습한 바닥에 엎드려 매질을 견디던 남이는 자신을 고발한 유자광과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저 인간은 나를 오해한 게 아니구나.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 판을 짠 거구나 라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말입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나를 헐뜯는 사람에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구질구질하게 해명했는데 돌아오는 눈빛이 알아. 근데 난 내가 망하는 게 목적이야 라고 말하고 있을 때의 그 무력감 말이에요. 남이는 그 순간 자신이 가졌던 그 찬란한 공적들, 왕의 총에 백성들의 환호가 사실은 자신을 태워 죽일 뗄감이 되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유자광 같은 평범하고 비겁한 사람들에게 남이의 천재성은 곧 자신들의 무능을 증명하는 거울이었던 겁니다. 거울이 너무 깨끗하면 내 얼굴의 잡티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울을 닦는 대신 깨버리는 쪽을 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당신이 겪는 조직적 배제와 가스라이팅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유능해서 그들의 무능이 들통날까봐 그들이 합심해서 당신을 괴물로 만드는 거죠. 결국 남이는 그 대가로 별표 태익, 희생, 별표의 길을 걷게 됩니다. 28, 아직 수염도 채 거칠어지지 않은 그 젊은 장군이 향한 곳은 꽃길이 아니라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의 형장이었습니다. 술에 4대의 팔다리가 묶인 채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 남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슴에 박혔던 적군의 화살보다 자신을 시기에 밧줄을 당기는 동료들의 손길이 수만 배는 더 아팠을 겁니다. 평평하지 못한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다. 라고 울조렸던 그의 시 구절처럼 그는 정말로 공평하지 못한 세상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찢겨나갈 때 조선의 기상도 함께 찢겨나갔죠.
하지만 더 비참한 건 그가 죽고 난 뒤였습니다. 유자광은 공신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았고 남이는 수백 년 동안 역적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남이가 치러야 했던 너무 잘난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숨 한번 크게 몰아쉬고 생각 좀 해봅시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억울함, 남이가 겪은 그 거열형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매장, 동료들의 외면,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그 기분은 사실 영혼이 찢겨나가는 거열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요, 남이 장군이 그 지옥 같은 순간에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는 억울해 죽겠다가 아닙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거든요. 몸은 찢길지언정 자신의 기계와 진실은 절대로 찢을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고 당신의 성과를 가로챌 수는 있겠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남이 장군이 세상을 떠난 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유자광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공신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렸고 남이라는 이름은 조선 땅에서 지워야 할 금기어가 되었죠. 하지만 역사는 참으로 묘합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유자광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간신과 질투의 대명사로 기억합니다. 반면 남이는 어떤가요? 억울하게 꺾인 청춘의 기계,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당당한 영웅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순 있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남이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당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가 형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차가운 하늘, 그 하늘 아래서 그는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나를 시기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 애쓸 필요가 없었구나 라고 말이죠. 당신도 지금 그 마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의 공을 가로채고 당신의 진심을 왜곡하는 그 현대판 유자광들이 지금은 이긴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들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당신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세요. 남이의 이름이 결국 명예를 회복했듯 당신의 가치 또한 결국엔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진 그 실력과 진심은 그들이 아무리 훔치려 해도 훔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할 것은 그 지옥 같은 관계에서 빠져나올 용기입니다. 남이는 죽음으로 그 관계를 끊어냈지만 당신은 살아서 그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떠들든 그건 그들의 저급한 수준을 드러내는 것일 뿐 당신의 품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분다고 해서 바위가 움직이지 않듯 당신이라는 존재의 단단함은 타인의 혀끝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무거운 억울함의 짐을 역사의 뒤안길에 내려놓고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한 길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장군처럼 너무 눈부신 빛을 사방에 뿌리며 적을 만들던 순진한 영웅에서 자신의 빛을 조절할 줄 아는 영리하고 단단한 생존자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굴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시기꾼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나 시기심이 강한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어떤 감정적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면 그들은 오히려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 내가 너를 흔들었어 라고 자축하면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남이가 젊은 나이에 그토록 공을 세우려 했던 것도 결국엔 세상의 인정을 받아 신분의 한계를 넘고 싶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박수 소리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의 실력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배신한 동료가 당신의 성과를 가로챈다고 해서 당신의 능력이 사라지나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 시련을 겪으며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을 키웠고 더 단단한 도끼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얻은 진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변화의 핵심은 당신의 빛을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들 도와주고 회사 위에 헌신하고 동료들 챙기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이 문드러지는 걸 방치하지 마세요.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시기하는 자들이
당신 주변에서 얼씬거리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내공을 쌓으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당신의 삶을 아름답고 단단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흙탕에서 싸우자고 유혹할 때 당신은 고고하게 하늘을 나는 매가 되어 그 지옥을 내려다보세요. 그것이 나미가 못다 이룬,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진짜 승리입니다.